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대무역과 환율 통계의 원천 및 통계조사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통계표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장기적인 변화를 대외 거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국제수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천국에 대한 조공과 그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교육을 제외하면 대무역은 보잘것없었습니다. 1876년 일본이 강요한 강화도 조약에 의해 개항이 이루어졌고 1882년에는 전국과 통상 조약인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이 체결되었고 그 후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열강과의 통상 조약이 잇따라 맺어졌습니다. 이들 조약에 의해 부산, 원산, 인천 등의 개항장이 설치되고 개항장에는 외국 상인의 거주지가 들어섰습니다. 개항 당시에는 무관세였지만 이후 5% 정도의 낮은 협정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개항기 무역은 쌀이나 콩과 같은 농산물이나 쇠가죽과 같은 원재료를 수출하고 면직물을 비롯한 공산품을 수입하였습니다. 일본과 천국이 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고 이들 상인이 무역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수입된 면직물은 영국산 제품이 나가사키나 상하이를 경유하여 재수입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이러한 중개무역의 성격이 지속되었지만 일본의 경우는 1890년경부터 자국산 제품 중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표는 거의 10년 간격으로 국제수지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항기는 자료의 제약으로 상품 수지만을 제시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상품 수지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재화와 금은의 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화로 한정해 보면 무역수지 적자가 훨씬 더 커집니다. 이 적자의 상당 부분을 금은 무역의 흑자로 메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상품 수지 적자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가늠하기 위해 국민 총소득인 GNI 대비 비율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국민 총소득은 1911년부터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는 매우 거친 가정으로 계략적인 수치를 구해보았습니다. 즉, 개항기에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이고 물가 상승률이 수출 및 수입 단가지수 연평균 상승률 1.7%와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1911년에 명목 GNI를 이전 시기로 연장하였습니다. 이 명목 성장률, 즉 2.7%의 가정을 2배 또는 2분의 1배 등으로 바꾸어 보아도 경상수지 및 상품수지의 GNI 대비 비율의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림에 따르면 그 적자의 비율은 개항 이후 서서히 커지고 있었지만 특히 러일 전쟁을 계기로 하여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조선 합병은 제도 면에서는 조선을 일본 경제에 통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관세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림은 관세 수입을 수입액으로 나누어 구한 평균 관세율을 보여주는데 개항기 5%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일본에 대한 관세율이 1920년에 더욱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병 당시 기존의 관세를 10년간 존속하도록 유예한 후 외국과의 무역에서는 일본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두 지역 간에는 관세를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식민지 정부의 관세 수입 격감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품목의 관세를 남겨두었지만 그것도 점차 폐지되어 갔습니다. 일본의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법 제도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그대로 조선에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조선의 화폐도 일본의 화폐와 연계되어 등가 교환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제도의 통합은 두 지역 간의 물자와 자금의 이동을 비약적으로 늘렸습니다. 이를 국제수지 면에서 보면 개항기에 나타났던 상품 수지의 적자 기조는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졌습니다. 본원소득 수지의 적자도 크게 확대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와 과실송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전 소득 수지는 흑자를 보였는데 일본이 부담한 행정비용과 조선 총독부에 지급한 보조금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합한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1910년에서 1920년대에는 GNI 대비 1%대였지만 1930년대는 4%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1930년대에 전개된 식민지 공업화와 그를 위한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자본 유입이 이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일본 제국의 지역통합체제는 해체되고 한국과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가 될 때까지 단절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남북한이 분단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상호 대립되는 경제체제가 들어섰습니다. 독립국가의 수립은 독자적인 산업정책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크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신생 독립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의 경우 높은 보호관세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빠르게 떨어져 개방체제로 복귀하였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해방 후 이러한 체제 이행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무역은 붕괴되다시피 하였습니다. 미국과 유엔으로부터의 원조가 한국 경제의 부흥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1950년대 상품 수지 적자가 GNI의 10%까지 확대되었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1%대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해외 원조 덕분이었습니다. 고도 성장을 구가했던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전반까지는 상품 수지 적자 기조가 더욱 확대되었고 그것이 경상수지 적자를 대부분 규정하였습니다. 높은 투자를 반영하는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의 증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나타난 원유 가격의 급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1960년에서 1970년대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NI의 5%를 넘어섰는데 그만큼 해외로부터 차관이나 직접 투자 등의 형태로 자본 유입이 많았음을 뜻합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이른바 3조 호황에 힘입어 수출이 급등한 반면 원유 가격 안정 등으로 수입액의 증가는 크지 않아 상품 및 경상수지가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는 다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흑자 구조가 정착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그 규모가 GNI 대비 4.4%에 이를 정도로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상품 수지의 흑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비스 수지에서 건설 수지는 큰 규모의 흑자가 지속되었지만 여행 수지, 사업 수지, 지식재산권 수지,
가공수지 등에서 적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본원소득 수지에서는 투자소득이 중요한데 그것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면서 해외 투자와 그로 인한 수익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전 소득 수지는 2000년대 이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의 ODA 원조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송금이 해외에 거주한 한국인 근로자의 국내 송금보다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경상수지 흑자의 정착으로 해외 자산의 매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표 V28에서 39 국제수지 1980년에서 2015에 수록된 순해외 자산과 순해외 부채, 즉 외국인에 의한 국내 자산의 순매입 내역은 앞서 설명한 바 있는 2010년 새로운 국제수지 매뉴얼인 BPM6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해외 자산이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 또는 준비 자산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자산은 증권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항목들은 매년 거래되는 유량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국제투자대조표는 연말 시점에서 파악한 저량 또는 잔액을 보여줍니다. 국제투자대조표에 나오는 대외 금융자산과 부채는 거래 요인 이외에도 가격이나 환율 변동과 같이 비거래 요인에 의한 자산평가의 변동도 반영되어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대외 금융자산과 함께 대외 금융부채도 빠르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외 금융부채가 늘어난 것은 1990년대까지는 외화를 조달하기 위한 것이 많았지만 그 이후에는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외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대외 금융자산은 줄곧 마이너스로 나타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나라였지만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자산이 더 많은 나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장기통계 2의 11번째 강의로 한국의 장기통계 2의 11번째로 수록된 대무역과 환율을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대무역과 환율을 집필하신 필자를 모시고 한국의 재화 서비스 수출입 실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